신경. 머릿속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책에 나섰다. 하지만 머리도 그다지 맑아지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올라선 곳 바로 옆에 있는 계단에 발을 걸친 순간 아내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지 두 손이 새빨갰다. 그리고 얼굴에도 물방울이 방울방울 튀어 있었다. 그 하나가 콧등에 떡하니 상당히 커다란 물방울인데 흘러내리지도 않고 얌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왠지 우스워서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가 왔었다고? 어디서?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새끼손가락으로 코 옆을 긁으며 수다 씨였나?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덜컥했으며 웃음기도 사라졌다. 아내의 콧등에 있던 물방울도 한기로 빨개진 콧방울로 슥 흘러내렸다. 스다는 5년 전에 헤어진 나의 전처의 성이었다. 아내는 그녀의 성도 본인도 다 알고 있는데 스다 씨였나?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가 뭘 했더라? 스키지에 있으니까 꼭 와달라는 말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스키지에 있다고? 무슨 일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며 달아나듯이 올랐지만 나는 사실 특별히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처인 스다 아유코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탐색을 하려 들지 않아도 이런저런 친구들이 급보를 전한다는 듯한 얼굴로, 예를 들어 최근의 소식을 들어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 여사를 긴자에서 만났어. 뭐? 한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그럼 바 X라는 걸 열었다는 건 그건 알고 있어? 손님이 많냐고? 몰랐어? X는 벌써 문을 닫았어. 워낙 발이 넓으신 여사님이시라 찾아오는 손님마다 전부 외상이었어. 그런데 물건은 현금으로 드려야 했으니까 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지금은 다시 여급이 돼서 바 로미오에 다니고 있어. 굉장한 후원자가 붙어 있으니까 딱히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라는 식으로 차례차례 번갈아 가면서 소식을 전해 주었다. 하지만 그런 지식으로는 스키지에 있으니까 꼭 와달라는 말의 의미는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전처 아유코가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 왔어요 라고 이웃집 하녀가 말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네, 미안해요 라고 집안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만 하고 이웃집으로 전화를 받으러 가는 것은 내가 외출해서 집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나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종종 아이코가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수다 씨였나? 라고 말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한 것은 그저 말뿐이라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우울해졌다. 이미 다 오른 계단 위에서 무슨 일이지? 그 외에 다른 말은 없었어? 라고 물었다. 네, 그 말씀뿐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하셨어요. 라며 아내의 목소리는 특별히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뒤이어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래? 아참, 사모님이세요?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라고 아내는 말했다. 목소리가 걸걸해서 전화로는 잘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라는 말도. 이 말을 듣고 나는 아, 그렇게 된 거로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틀림없이 아유코가 아니라 아유코의 오빠인 스다 겐타로였을 것이다. 남자한테 온 전화였지? 라고 물으려다가 쓸데없는 말이라는 생각에 허둥지둥 입을 닫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아내를 새로이 맞아들인 뒤 스다 겐타로는 우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를 몰랐다. 사실 아이코에게 그런 오빠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내는 몰랐다.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아유코 씨의 오빠인 스다 씨가 라고 말했을 터였다. 나는 스다 겐타로와 3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다. 물론 소식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일까? 그러나 그 의문은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스키지에 있으니까 와달라고 했다고? 아, 스키지란 스키지 경찰서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정답이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다. 스키지에 있으니까 제발 좀 빼달라는 전화였군. 웃기지도 않네. 근데 경찰서에서 그런 전화를 걸 수 있는 건가? 아니, 실제로 걸려온 것을 보니까 걸 수 있는 것도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보통은 3년이나 만나지 못했다면 갑자기 그런 전화를 거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원래 불량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좀 성실해졌지만 최근에 다시 아사쿠사 부근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짓인가를 저질러서 스키지 경찰서에 검거된 것일 테지만 그런 그가 쉽게 상상됨과 동시에 우리 집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당돌함, 무모함, 그런 그에게도 나는 예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쯤 전, 그것은 아유코와 헤어진 직후였다. 그랬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유코가 나와 관계를 끊고 다른 남자를 만들어서 집에서 나가버린 것이었다. 그런 여자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단호하게 포기해라 라고 나의 어머니는 말했다. 또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아유코를 포기하지 못하고 애증이 되지 못하는 괴로운 상념에 시달리며 몸부림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밤, 아유코의 오빠가 갑자기 오모리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도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유코 일가는 나와 아유코가 결혼할 당시에는 우에노 히로코지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운영하던 중국 단밤 수입업이 사변 때문에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곧 이토의 땅을 사서 그곳에서 양과 돼지를 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일가가 모두 그쪽으로 이사를 했던 것이다. 아유코의 오빠도 마음을 다잡고 이토에서 목축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었다. 이토에서 상경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 어서 올라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네, 고맙습니다. 아유코의 오빠이기는 하지만 실제 나보다는 2살 어린 그가 무례한 같은 투로 말하고 하지만 자꾸만 손을 비벼댔었다. 어딘가 비굴한 느낌의 겸손함에도 무례한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참으로 사람 좋은 그의 모습도 느낄 수가 있었다. 저, 들어오세요 라고 거듭 말하자 예, 하지만 몸이 지저분해서 아이고 괜찮아요 말하면서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의 바지는 튀어오른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구깃구깃한 양복에 집신을 신은 마치 룸펜 같은 차림새였다. 게다가 양말을 신지 않은 발은 진흙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사실은 요코하마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나의 눈길에 답하듯 말하고, 저 지금부터 도쿄로 돌아갈 생각인데 이젠 너무 지쳐서요. 죄송하지만 전차삭 좀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네요. 이 말에 나의 머리로 피가 확 치밀어 올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뻔뻔하게도 그런 말이 입에서 잘도 나오는군.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하지만 다실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는 꾹 눌러 참고, 어쨌든 잠깐 밖으로 라면서 현관으로 내려섰다. 퍼부어주고 싶은 말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그 당시 나의 분노를 사람들은 어쩌면 매정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당시 그의 딱한 모습을 보았더라면 사람들은 한층 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진심으로 화가 났었다. 그는 아유코가 우리 집에서 나간 이후 처음으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아유코의 본가 쪽 사람이었다. 사실 아유코가 집을 나간 이후 처음 한동안은 나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코의 본가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아유코에게 돌아오라고 설득을 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기에 더는 추태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이토에 계신 아버님께 그간의 사정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본가 쪽에서 설득을 하도록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얼마 뒤 이토에서 곧 답장이 왔는데 조만간 상경에서 아유코를 만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조만간이라는 것이 내게는 불만이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토에서 당장 달려와 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조만간이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유코의 오빠가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 당시 그가 아버님의 대리로 온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알게 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의 동생이 그가 쓸 법한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나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경위는 알고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아이코의 오빠로서 우선은 그 일에 관한 말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화가 불쑥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러한 그의 태도에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에는 같은 피를 물려받은 동생 아유코가 나에게 행한 형편없는 행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순간 느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가 아유코에 대한 분노를 새삼스럽게 부채질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책임한 처가에 대한 분노도 더 씌어져 있었다. 아버님, 즉 장인 어른에 대한 분노도. 당신은 요코하마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토에서 출발을 한 건가요? 도쿄로 오는 도중에 요코하마에서 내려 예의 그 방탕함으로 가진 돈을 전부 써버린 것이냐고 내가 물으려 하자, 사실 이토는요, 한 2, 3개월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라며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나와버렸다니요? 저 실은 도쿄로 다시 돌아와서. 아,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이토의 본가에서 왔다고 하기에는 차림새가 너무 지저분했던 것이다. 그는 또 타락해버린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잠시 말하기를 망설이다가, 아유코 이야기는 혹시 그는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온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는 네, 아유코 얘기는 들었어요. 라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들었다고? 그렇다면 아유코의 오빠로서 내 앞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 염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말투에서는 뻔뻔함이나 교활함과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신경이 조금 다른 무엇인가가 느껴졌는데, 뒤이어 그가 참으로 화가 난다는 듯이 정말 괘씸한 녀석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동생에 대해서 말하는 투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아이쿠의 오빠로서 매제인 나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는 듯한 느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아이코 쪽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쪽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가 없었다. 시선을 돌리며 아이코를 만나보셨어요? 라고 묻자 그게 그러니까 라면서 그가 묘하게 힘을 주며 말했다. 긴자의 뒷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당신 집에서 뛰쳐나와서 긴자의 아파트에 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냐고 물었는데요. 아유코 녀석 끝까지 가르쳐 주질 않더군요.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아파트에 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로서도 여동생이 살고 있는 곳 정도는 알아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르쳐 주질 않더군요. 뭐 사실은 지금이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아이쿠는 예전에 당신 집에 제가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아이쿠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오빠는 멍청한 소리를 해서 내가 창피하니까 오지 마.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야 아유코는 여학교를 나왔고 저는 소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으니까 아유코가 보기에 저는 틀림없이 멍청하게 보였을 거예요. 물론 저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멍청이입니다만 스스로도 멍청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아유코에게도 늘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도 이 동생이 대놓고 오빠는 멍청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저라도 좋은 기분은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저도 집에 찾아오는 건 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말라니 아무리 저라도 화가 났거든요. 그건 정말 지독한 여자예요. 나는 여기서 돈이라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아이콜은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라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러자 그는 뜻밖이라는 얼굴로 동생에게 돈을 준 적은 있어도요. 동생한테 돈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집을 나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동생에게만은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아유코가 당신 집에 있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이나 아유코한테 돈을 요구하러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랬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밤 이렇게 부탁을 드리러 온 것은요. 제 여동생이 이제는 댁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경이 뒤얽혀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다. 선로를 따라 역으로 가는 길에 이르러 나는 신호등 아래서 빈약한 지갑을 꺼내 약간의 돈을 주었다. 자, 여기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걸로 살았네요. 삼가 받들듯 했기에 나는 부끄러워서
그럼 또 하고 등을 돌렸다. 그렇게 감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돈이 아니었다. 그것을 그렇게까지 감사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전차 삭시 없어서 우리 집으로 뛰어든 것이라는 사실은 그 흙투성이가 된 모습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여동생에 대한 감정, 즉 나의 전처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에게까지 매정하게 대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여겨지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내가 준 정도의 돈은 예전에 그가 나한테 몇 번씩이나 곧잘 쥐어주던 것이었다. 그때 그는 우에노 히로코지에 있던 자기 아버지의 가게에서 얌전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여동생, 즉 아유코와 막 결혼한 내가 둘이서 아사쿠사로 극단 카즈노포리의 연극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 들르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내 옆으로 다가와서 이걸로 차를 타고 가세요 라며 귓가에서 속삭이고 내 손안에 은화를 쥐어줬던 것이다. 사실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적잖이 당황했었다. 차를 타고 가라고 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뒷골목 여급이나 누군가 반해버린 여자에게 몰래 돈을 주는 것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이 정정당당하게 차를 잡아 돈을 내주면 될 일이었다. 게다가 자동차 삭시라고 하기에는 동전의 숫자가 조금 많았었다. 나는 그때마다 무뚝뚝한 얼굴로 됐습니다 라며 되돌려 주었다. 그러면 그는 아유 그러지 마시고 당황한 듯이 머리를 흔들며 싸움을 말리는 사람 같은 손길로 나를 밖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금고 앞에 앉아있는 아버님, 즉 장인어른 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이 자동차 삭시라면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라고 내가 말하면 요 근처에서 그 어머님께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시라고요. 물론 변변한 물건은 살 수 없을 테지만요. 그때는 이미 가게에서 떨어진 곳까지 나를 끌고 왔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수전노라서 아무래도 아유코와 차에 오른 뒤 나는 호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받은 은화를 보이며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유코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그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그래서 난 오빠가 싫은 거야. 그런 오빠이기 때문에 전 오빠를 경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나한테 오빠인 양 행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당신에게 오빠인 것을 행세하기 위해서 아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돈을 받았다는 우울함보다 오빠를 헐뜯는 여동생의 말을 듣는 우울함 쪽이 훨씬 더 강했다. 장인어른이 주신 돈을 봉투에 넣지 않고 돈만 그대로 건네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묻자 아유코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 수전노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아유코의 오빠도 했었다. 그가 자기 아버지는 수전노라고 말했을 때 나는 선물을 사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뜻인 줄 알았다고 했더니 그 돈은 오빠가 준 것이라고 아유코는 말했다. 아유코는 곧바로 말을 이어서 그건요 오빠가 가게 매출에서 몰래 빼돌린 돈일 거예요. 몰래 빼돌렸다고? 듣고 보니까 거동이 이상하기는 했었다. 생각해보면 오빠도 불쌍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용돈을 줘봤자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고. 오빠한테 용돈을 아버지가 전혀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얌전하게 살고 있지만 아유코의 오빠는 원래 불량소년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 유흥에 빠진다면서
용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수존노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빠도 물건을 판 돈을 빼돌리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오빠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오빠가 불량소년이 된 것도 자기 아버지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아유코는 말했다. 상인의 아들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면서 아버님, 즉 장인어른은 아유코의 오빠를 중학에 보내지 않았다.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단밤이 한때 유행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면서도 아들을 소학교까지만 보내고 집에 둔 것이었다. 아유코의 말에 의하자면 아버지가 학비를 아까워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런 아버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소학교 때의 친구들은 모두 중학생이 되었는데 자신만 상점의 어린 점원처럼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불만 때문에 언제부턴가 불량한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불량한 친구들이 또 그를 꼬드겨서 가게의 돈을 훔쳐내게 했고 그 돈 덕분에 그는 치켜 세워져서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내가 아유코와 결혼했을 무렵에는 그도 더는 불량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행실도 바로잡았었다. 하지만 가게 돈을 빼돌리는 버릇만은 고치지 못했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쥐어주는 돈이 그런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가 건네주려 했을 때 앞으로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듯한 얼굴로 강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그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의기소침해져서 누렇게 탁해진 눈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슬픈 눈빛은 아, 결국은 당신도 아유코처럼 나를 경멸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자 갑자기 가련함과 초조함이 느껴져서 저 마음 상하셨다면 뭐 이렇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럼 사양하지 않고 라면서 영 어색하기 짝이 없는 손을 어쩔 수 없이 내밀었다. 그러면 그는 바로 생기를 되찾은 것처럼 돼서 저도 지금은 워낙 부모님의 신세를 지고 있어서요. 곧 자리를 잡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흐물흐물 몸을 꼬곤 했었다. 자리를 잡으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용돈이 떨어지게는 하지 않겠다고 수줍어하면서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세월에 라며 뒤이어 바로 일어난 자조와 비하 때문에 몸을 꼬고 있는 듯한 갑자기 판단하기 어려운 기묘한 몸짓을 했던 것이다. 그 얼굴에서는 오빠인 양 한다며 아이코도 그럴듯한 말을 했다고 새삼스럽게 감탄하게 만드는 묘하게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이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사실 그가 오빠인 양 행세한다며 아유코처럼 비웃을 마음은 들지 않았다. 아유코가 비웃는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오빠인 양 행세하게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게에서 빼돌린 돈을 말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가 그것으로 오빠인 양 행세하며 만족감을 느끼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마음에 걸리는 일에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경멸당해서 언제까지고 불량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했다. 그런 가운데 나만이라도 진심으로 그를 형님으로 대해서 그가 형님인 양 행세하게 해주는 것은 그에게 그 순간에 조그만 만족감을 주는 것 이상으로 더욱 분발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을 주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남몰래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멋지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와 대판 싸움을 한 뒤 집에서 뛰쳐나갔다.
가게의 돈을 빼돌린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만 것이었다. 그 후 장인어른의 사업이 부진해서 일가가 이토로 옮길 무렵에 용서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집을 뛰쳐나간 원인인 가게 돈을 빼돌린 일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형님인 양 행세하게 했던 것이 간접적으로는 돈을 빼돌리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듯하지만 나는 그에게 전차삭을 주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자동차 삭을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이었다. 추억 속의 그는 참으로 사람 좋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리란 묘한 것이다. 아니, 나의 머리가 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당시에 나는 애욕의 수렁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전의 그를 생각하며 머리를 동정심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득 깨닫고 보니까 어느 틈엔가 분노가 머릿속을 활발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분노는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었다. 사람이 좋은 건 너 자신이잖아. 얕잡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니 정말 대단한 호인이로군. 과연 생각을 해보니 얕잡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원래대로 하자면 아유코의 오빠로서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리가 없는 그가 제 아무리 난처함에 빠졌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찾아오다니 이건 틀림없이 나를 얕잡아 보는 처사였다. 그러고 보니까 아유코한테도 얕보이고 아유코의 일가에게도 얕보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쯤에서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자. 자, 이상은 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스다 겐타로의 평범한 사람과는 신경이 약간 다른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글이 서툰 데다가 쓸데없는 얘기만 늘어놓았기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게다가 신경이 약간 다르다는 것은 나 개인의 주관적인 인상이다. 과연 스다 겐타로가 객관적으로도 신경이 약간 다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그라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나중에 다시 건다고 했다는데 전화는 밤이 되어서도 걸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내가 먼저 스키지 경찰서로 전화를 걸거나 혹은 그를 데리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도 같은 것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반갑지 않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자 그냥 내버려두면 돼. 지금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 게다가 3년 동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야. 라며 마음속에서 매정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특히 나한테 의지해서 부탁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자 그가 완전히 가엾어졌다. 그랬기에 에이 제길 하면서 긴자로 술을 마시러 나가버리고 말았다. 누구 함께 마실 사람 없을까 생각하며 길을 걷다가 마찬가지로 술 상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을 한 S군과 마주쳤다. 마실래? 라고 물었더니 물론 찬성하고 오늘 밤은 오토리 사마잖아. 그 제사일 말이야. 뭐 이따가 요시와라에 한번 가보자고. 라고 전에 아사쿠사에서 산 적이 있던 S군이 말했다. 그런가? 오늘이 오토리 사마 제사일이야? 난 몰랐어. 라고 말하며 나는 S군이 아유코와 그녀의 오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 사실은 조금 전에 스다 켄타로 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 그래? 3년 만이야. 그렇구만.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는 일부러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놀라지 말라는 듯한 투로 스키지에 있으니까 와달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화 아니냐고 말하려고 했지만 S군이 바로 막 그런 것 같더구만 이라고 별로 흥미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놀라서 그런 것 같다니 자네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아, S군이 그의 버릇대로 작고 분주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마 스키지에 있는 모양이야. 누구한테서 들었어? 응? 본인한테서 들었는데. 본인한테서 들었다고? 나는 버릇인 기성을 내질렀다. 어떻게 들은 건데? 역시 전화나. 아니, 마 얼마 전에 긴자에서 만났거든. 만나서. 그래서 만나서 들었다니까. 나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S군은 전부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로 무대 장치를 담당하고 있다던데. 무대 장치? 그게 무슨 소리야? 더욱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무대 장치가 뭐야? 무대 장치지. 그 연극의 무대 장치 말이야. 나는 무심결에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외쳤다. 스키지라고만 말을 했길래 나는 그것을 스키지 경찰서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는데 연극의 스키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스키지에 있으니까 꼭 와달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전화가 아니라 오히려 친절하게 연극을 보러 오라고 얘기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스키지라고 불리고 있는 그 극장에서는 마침 화제의 신극이 공연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나는 참회의 입술을 씹었다. 나는 예전에 스다 켄타로의 주위 사람들이 언제까지고 그를 불량 취급하며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것을 씁쓸하게 생각했었다. 이렇게 해서는 갱생하고 싶어도 갱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내가 그에게 형님인 양 행세하게 한 것도 그런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항의를 담아서 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마음속에서는 그를 역시 불량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애수군은 나의 외침을 듣고 뭐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어물쩍 넘어갔다. 스키지를 스키지 경찰서인 줄 오해했다는 사실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스다 켄타로의 이름이 나왔기에 에스구는 스다 아유코가 다니고 있는 바 로미오에 가자고 했다. 나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 밤만은 오랜만에 전처 아유코를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유코는 나의 얼굴을 보더니 남자 같은 말투로 왔어? 오랜만이네? 하고 호탕하게 말하고 거수경리 같은 태도를 취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여기로 들어올 때 아유코가 지금은 미천한 여급으로 전 남편인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에 혹시 굴욕을 느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망설임을 느꼈었다. 예전에 나를 배반한 아유코에게 그런 식으로 집착해서 음험하게 복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제 와서 아무런 감정도 품고 있지 않은 내게는 약간 난처한 일일 터였다. 매정한 행동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다고 반성했지만 알고 보니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건강해? 라고 아유코가 말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세에 짓눌린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오늘 오빠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 그래? 오빠는 뭐하고 지내는데? 몰라? 응. 하고 태연한 얼굴이었다. 안 만나? 응. 훨씬 전부터 안 만났어.
몇 년이나 됐으려나. 그런 오빠는 의미 없거든. 의미가 없다고? 이거 놀랐는데? 듣자 하니 아이코는 이토의 본가와도 오래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도 의미 없어? 내가 묻자. 아유, 그런 얘긴 됐고, 그보다 뭐 마실래? 맥주? 라고 갑자기 손님을 대하는 듯한 투로 말하고 나는 맥주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아이코는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스커트를 휙 돌려 흔들흔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이 세상이 재밌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S군과 둘이서 오토리 사마 제사일에 갈 예정이었지만 S군이 아이코에게 함께 가자고 하자 아이코가 나도 가고 싶어 라고 즉석에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 로미오 옆에 있는 어묵집에서 아이코가 가게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코는 늘 기회만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놓치지 않았다. 나는 S군과 둘이라면 상관없지만 아이코와 함께 가는 것은 썩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S군이 이젠 상관없잖아. 나 혼자서는 아무래도 라고 말하길래 S군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코가 그곳으로 가게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다. 호사스러운 표범 모피를 입고 시원시원하게 주위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묵집의 손님들과 함께 나도 눈을 둥그렇게 떴다. 상당한 후원자가 붙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저기 바로 가지 않을래? 라고 아이코가 우리들 테이블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말했다. S군이 그 가게 입장을 생각해서 잠깐만 여기서 조금 마시고 가야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코는 요시와라에 가서 마셔요 라며 벌써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모습은 사나운 여자 표범에게 목을 물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쥐처럼 보였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저기 고로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우리의 대답은 미처 기다리지도 않은 채 아이코는 마침 다가오고 있던 자동차에다 대고 아카사카로 가자고 했다. 고로가 누구냐 하면 오야 고로라는 젊은 미남 레비우 가수이다. 얼마 전까지 아이코와 살았었지만 아이코에게 후원자가 생기자 위자료를 받고 헤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있었다. 그 고로와 오늘 밤 만나기로 약속해서 사실은 아카사카의 어묵집에서 고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에 탄 뒤 아이코가 우리들에게 말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고로랑 헤어지기는 했는데 라고 운을 떼자 가끔 만나 아이코가 거리낌 없는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아카사카의 어묵집으로 갔지만 고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예전에 긴자거리에서 아이코한테서 소개를 받아서 고로와는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아이코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계기가 된 사내는 고로가 아니었다. 그 사내와 아이코는 곧바로 헤어졌었다. 평소에 내가 늘 늦기 때문에 고로는 아직 다른 곳에서 마시고 있는 걸 거야. 그리고 아이코는 고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늦었잖아. 어디서 마셨어? 아이코가 동생에게 하는 듯한 투로 말했는데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젊은 고로는 화려한 차림새 때문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코의 동생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1살 위다. 그러자 고로는 술을 마신 게 아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나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다. 기묘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보조석에 앉은 고로는
요즘 작곡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언제까지고 가수를 해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작곡가로 전향을 했다 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하자 옆에서 아유코가 농담으로 눈치려는 듯이 그게 아니잖아. 고로의 공부라는 건 지금 N신문에서 작곡을 현상 모집 중이잖아. 거기 응모해서 천회를 타기 위한 공부야. 그 말에 한꺼번에 웃음이 터졌다. 사람 좋은 듯한 고로도 함께 아하하 웃어버렸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는지 비교적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다라며 나를 돌아보고 저도 말입니다. 아유코에게 버림받은 이상 한번 크게 공부를 해서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글로 읽으면 심각한 느낌이 들 테지만 실제로는 어딘가 해학적인 느낌이었다. 그랬기에 나도 모르게 그만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로가 당신도 아유코한테 버림을 받은 덕분에 인기를 얻은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당신처럼 한번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덧붙였다. 글로 읽으면 어딘가 나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악의를 품고 있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자 S군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면서 웃었다. 나도 헤헤 웃었지만 내가 아유코에게 버림받은 원한과 괴로움을 쓴 소설로 뜻밖에도 인기를 얻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고로의 말이 맞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을 내 면전에서 하다니 아무래도 고로의 신경은 평범한 사람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나도 조금 이상하기는 했다. 얼마 전까지 아유코의 정부였던 고로와 실실 웃으면서 오토리 삼아 구경을 가다니 나의 신경도 평범한 사람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는 듯 했다. 그러고 보니까 아유코는 어떤 마음이었던 걸까? 고로와 만날 약속이 있었다면 애수군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면 됐을 텐데 말이다. 아무래도 아유코의 신경 역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듯 했다. 나는 조금 전에 아유코의 오빠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과 신경이 다른 구석이 있는 사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모두가 그런 듯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유코의 오빠도 그날 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토리 사마를 구경하러 왔었던 듯 했다. 왔었던 듯 하다 라고 말한 것은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토리 사마를 구경 나온 인파 속에서 키가 큰 데가 휙 고개를 돌렸는데 뜻밖에도 그의 얼굴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보지 못했다. 형님이네. 이 당신 오빠가 내가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아유코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유코는 응? 하고 몸을 움츠리고는 마주치면 귀찮아지니까 달아나자고 이렇게 말하더니 사람들을 헤치며 후다닥 가버렸다. 나도 아유코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서 함께 달아났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유코의 오빠를 얼핏 보았을 뿐이기에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른다. 낮에 왔었다는 그의 전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것일지도 몰랐다. 제 방의 말고기집에서 밤을 새고 나는 아침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술을 마시고 감기에 걸려서 그날부터 한 일주일쯤 누워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 일주일 동안의 한가운데쯤에 아유코의 오빠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러 갔던 아내가 옆집에서 돌아오더니 나의 머리맡으로 와서 스다시라는 분 어떤 분이에요? 라고 여우에라도 홀린 듯한 얼굴로 말했다. 어떤 분이냐니? 나는
불안함이 엄습해서 이불에 얼굴을 숨기듯 했다. 아주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이상한 말? 아주 묘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남편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다 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거 큰일이군요. 정성껏 간호해 주세요. 요이치 씨는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 이름을 부르고요. 요이치 씨는 예전부터 걸핏하면 바로 자리에 누워버리곤 했는데 아무래도 몸이 튼튼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는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쪼록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는 숨을 내쉬었다. 과연 이상한 말을 했다.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느꼈다. 곤란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말했다. 그 뭐랄까요. 수다 씨라는 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제가 마치 당신을 소홀히 대하고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분이 당신을 저한테다가 맡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분이 저보다 당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그건 당신이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을 끊었다. 아내가 그런 식으로 들은 것은 결코 아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틀림없이 그런 분위기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입으로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다행히 아내는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근데 스다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마음씨 좋은 친절한 사람이야. 아내가 그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전 아내의 물음에 대해서는 수다 씨는 스다 아유코의 오빠야 라고 대답해야 할 터였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아내 마음을 생각하자 말하기가 좀 거북했다. 아유코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의 무신경한 말은 틀림없이 고통을 줄 것이 뻔했다. 아내는 내가 아유코와 헤어진 지 2년쯤 지나서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다. 아유코와의 일도 알고 있었으며 아유코를 모델로 해서 쓴 나의 소설도 읽었다. 따라서 그 일에 무엇 하나 숨길 것은 없었지만 한층 더 얽매이는 일이 없이하자는 생각으로 친구들이 나를 위해 열어준 제2회 결혼식 축하회라는 것에 아유코도 불러서 아내와 아유코를 친구처럼 지내게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우습지만 원만한 가정을 꾸렸던 것이다. 그런데 원만한 가정이라는 것은 나처럼 말하자면 신경이 조금 다른 소설가에게는 아무래도 소설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아유코는 그 후에도 마치 소설을 몸소 연기라도 하는 듯이 기이한 행동만 했기에 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 이상 더는 아유코에 대해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역시 써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내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의 머리에서 아유코가 지워지지 않는 증거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또 거기다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차례차례로 놀러 올 때면 반드시 아유코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다. 누가 뭐래도 나는 친구들 앞에서 전처와 후처를 악수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지금의 아내를 생각해서 그 면전에서는 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는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도 아무렇지 않게 거침없이 해야 됐다. 이렇게
아유코에 대한 화제의 씨앗을 늘 만들고 있었고, 그 이야기도 또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가십거리로 재미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친구가 그렇게 우리 집으로 아유코의 동정을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서 펼쳐 보이는 상태는 왠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자신을 문제 삼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이나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원래의 진짜 아내는 역시 아유코고 자신은 그냥 아유코에게서 남편을 부탁받은 사람인 것 같다는 불쾌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견딜 수 없는 느낌을 받고 있는 듯 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어리석은 아내여 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나로서는 아내여 용서해 주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스다 켄타로의 전화 내용을 아내에게서 듣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화를 낸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안 그래도 아내 마음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아유코의 오빠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을 더욱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화가 남과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한 것은 그런 무신경한 말 속에서 그의 참으로 친절한 마음,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에 비해서 나라는 놈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유코와 함께 후다닥 달아나 버리고 말지 않았는가. 거기에 그의 말은 또한 동생조차 피하고 있는 자신의 고독함을 돌아본 뒤에 그 후에 한 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건 역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게다가 그의 동생이 예전에 나를 소홀히 대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우습지만 세상에 평범한 아내 같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아내는 기묘한 말을 하는 스다라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고 물은 것이었지만 그보다도 얼음 주머니를 좀 갈아줘. 얼음이 벌써 다 녹아버렸어. 라고 나는 타박하듯이 말해서 어디까지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나의 심기가 상한 것에 놀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아내는 아유코에게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스다라는 사람이 아유코의 오빠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모양이었다. 연말 가까이가 돼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받았다. 오늘 밤에 연극을 보러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변함없이 갑작스러웠다. 마침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 그럼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밤 약속한 시간에 갔더니 정문 안쪽에서 그가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은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혀 있었지만 온실처럼 커다란 유리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밖에서도 보였다. 그리고 그에게도 내가 보였기 때문에 나라는 사실을 깨닫자 도어 보이처럼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라면서 맞아들였다. 오랜만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그런 인사를 나누는 동안 문 밖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보자 그는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슥 문을 열더니 어서 오십시오. 정중하게 그리고 즐겁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 바로 맞은편에 표를 받는 곳 쪽으로 손을 뻗어 자, 저쪽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그 사이에 곧바로 손님이 또 왔다. 그는 또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마침 손님이 몰려드는 개막 직전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서서
무대장치라고 들었는데 문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것일까 싶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차림새가 너무 심했다. 누가 보아도 무대장치답게 지저분하고 허름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지와는 색이 다른 상의 안에는 아주 오래 입어서 낡은 듯한 갈색 셔츠를 입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그는 상의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 나에게 자, 이거 라며 쫓기는 사람처럼 건네주더니 그럼 나중에 봬요 라고 말을 했다. 그랬기에 나는 그를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면 이곳은 추억을 간직한 극장이었다. 이 스키지 극장이 연극의 실험실이라는 이름 아래 창립되었을 무렵 나는 아직 세상의 거친 풍파를 알지 못하는 학생 신분이었다. 그 무렵 여기서 화려하게 상연되던 번역극을 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드나들었는지 모른다. 아유코의 오빠가 이 추억 가득한 극장에 들어오다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공연 중인 연극은 어떤 대가의 유명한 소설을 극화한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막이 끝났을 때 나는 그대로 좌석에 남아 있었는데 아유코의 오빠가 찾아왔다. 그랬기에 나는 복도로 나갔다. 당신은 여기에 무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묻자 무대정치로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무대장치라면 막간에 여기로 올 수 있을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치가 모든 막에 걸쳐서 똑같다는 대답이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에 문 앞에서 만났을 때 문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걸까 싶어서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문에서 일을 도울 때에 어딘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듯한 모습이 떠올라서 혹시 그가 먼저 나서서 일을 돕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원래부터 그런 일종의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일 테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나석이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손해보기 쉬운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도와달라고 정말로 부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대장치니까 상관없다며 지저분한 차림으로 문에 선다면 그렇게 고맙다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점을 그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불안을 내가 품은 것은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여기저기 떠돌다가 간신히 얻은 일다운 일이라 여겨졌는데 그것을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차마 입 밖에 내서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 네,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생각대로 예, 그게요. 뭐 덕분에 간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꽤나 고생을 했었어요 라고 말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스키지 경찰서에 관한 이야기는 설마 할 수가 없었다. 제가 오래도록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요. 뭐 그럭저럭 여기에 간신히 자리를 잡게 되었기에 바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죄송한 일인 줄은 알면서도 끝내 연락을 드리지 못했었고요. 물어보니까 이토의 본가와는 여전히 관계를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살이 없는 뺨에 쓸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노인처럼 주름투성이에 버석버석 거칠어진 손을 비비며 저 한때는 넝마주의까지 했었어요. 가슴 아픈 추억에 눈썹을 찡그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얘기하지 않을 그런 부끄러운 일을
나에게는 숨김없이 털어놓는다는데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나의 머리에 문득 아유코가 입고 있던 호사스러운 표범 가죽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화난 사람처럼 말했다. 그럴 때는 아유코에게 말해서 돈을 빌리면 될 텐데, 예? 아버님께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유코라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째서요? 친동생이잖아요. 예, 그야 아유코는 물론 제 동생이면은 틀림없지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뒷걸음질 치는 듯한 몸짓을 하더니 전혀 이미 아유코를 동생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 아직도 안 만난다는 네, 안 만나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데 이끌려서 나도 그만 저도 만난 지 오래됐어요. 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데 말하고 난 뒤 나도 모르게 그만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고 말았다. 아유코는 우리들하고 또 달라서 깍쟁이처럼 지내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돈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표범 가죽 같은 걸 차려입고 말이죠. 여기까지 말하다 아차 싶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호사스러운 가죽을 입고 긴자를 돌아다닌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깍쟁이 같은 점 아유코는 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때 개막을 알리는 벨이 따르릉 울렸다. 나는 술잔처럼 동그랗게 만든 손을 입가로 가져가며 끝나고 한잔하지 않겠어요? 어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끝나고 밖에서 기다릴게요.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번째인가의 막간에 그가 다시 나의 자리로 와서 이 모처럼 간만의 기회인데요. 이 오늘 밤에는 무대 뒤편에서 잠깐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 그러세요? 참 아쉽네요. 다음에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정말 미안하게 됐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그때까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과자 상자인 듯한 꾸러미를 내 무릎 위에 놓았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간 나는 예전에 곧잘 은화를 집어주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별건 아니에요. 사모님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감사히 받죠. 나는 순순히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그의 얼굴은 맑게 개어 있었다. 나는 혼자서 돌아가는 길에 어묵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술을 마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과자 상자를 준 걸까 생각했다. 느낌은 알겠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 또 그걸 아이코의 오빠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아내에게 건네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야 좋을지 그것도 머리를 아프게 했다. 거짓말을 해서는 그에게 미안한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그만 귀찮아져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먹어버리지 뭐. 라며 과자 상자를 열어 과자 하나를 덥석 베어 물었다. 목이 메서 술을 마셨다. 달콤하고 씁쓸한 묘한 맛이었는데 나에게 과자 상자를 준 그의 호의가 바로 그런 맛이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옆으로 와서 과장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당신이 그런 줄은 몰랐네요. 그거랑 술 마시면 맛있어요? 그 과자 말이에요. 아니, 맛없어. 어머나,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정말 이상해. 나는 과자를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